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이 12시 4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고대성님, 하쿠나 마타타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대성님, 커피 한 잔 드시고 18원 남겨가지고 관뚜껑 저승 갈 때 노잣돈으로 전해주라고 제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그 18원 전해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좋네요. 자,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이번 잼버리 대회에서 이 텐트 값이 논란이 되고 있죠. 25만 원짜리 텐트인데 알고 봤더니 원가는 한참 못 미치는 거더라. 시중가 뭐 8만 원인가? 원가는 더 싸겠지요. 자, 이런 텐트를 25만 원에 넘겼다. 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논란이 되는 텐트를 보면서 헉 했습니다. 헉 했어요. 왜 헉 했는 줄 아세요? 그 회사가 뭐 버팔로인가 하는 회사더라고요. BFL인가? 뭐 BFL인지 버팔로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 회사의 원래 명칭은 버팔로가 맞아요. 왜 제가 이걸 기억하느냐? 이 버팔로라는 회사가 원래는 등산용품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등산복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등산화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버팔로라는 상표가 사실은 기존에 쓰던 데가 있어요. 금강재화에서 이 버팔로라는 아웃도어 슈즈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워커 비슷한 신발 있잖아요. 등산화는 아닌데 워커 비슷한 신발을 그 금강재화에서 버팔로라는 상표로 팔았어요. 일부는 등산화 비슷하게 해서 팔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자, 금강재화 입장에서는 열받잖아. 신발은 지들 건데, 이 버팔로라는 등산용품 회사가 신발까지 만들어서 바로 그래서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상표권 분쟁이 벌어지죠. 최종적으로 금강재화가 승리합니다. 버팔로는 지죠. 그러니까 이제 버팔로라는 상표로 이제 판매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판결이 조금 복잡했어요. 뭐가 복잡하냐면 금강재화가 등록을 해놓고 있는 상품이 있고 그 품목이 있고 그 품목에 대해서만 버팔로라는 상표를 쓸 수가 없는데 요게 좀 애매한 거야. 옷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옷은 또 빠지기도 하고 신발은 분명히 버팔로라는 걸 쓰면 안 되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괜찮은 부분도 있고 자, 기사 쓰기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근데 까다롭다 보니까 이 빠진 품목 그러니까 버팔로라는 상표를 계속 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기사 쓰다가 그 한두 가지 품목이 포함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 버팔로라는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걸겠다. 우리가 수십억의 손해를 보고 있다. 이 기사 때문에 수십억의 손해를 보고 있다. 소송 걸겠다.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니까 뭐 그때 뭐다 양말이었나 옷이었나를 탁 집으면서 이거는 품목에 포함이 안 됐는데 왜 넣느냐 그러더라고요. 예, 빼드릴게요 해서 뺐죠. 근데 얘들은 뭐다? 기사 통째로 빼지 않고 그 부분만 싹 뺐다고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한 3일인가? 근 일주일 괴롭힘을 당했어요. 나중에 하도 열받아가지고 법정에서 봅시다. 더 이상 전화하면은 우리가 업무방해로 고발하겠습니다. 라고 끊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 버팔로라는 회사를 지금도 기억해요. BFL로 나중에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근데 그 BFL이 이번에 바로 그 25만 원 텐트의 주역이더만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부풀어진 경우에 공무원도 먹지만 공급한 업자도 먹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정상적으로 납품이 됐는지. 자, 제가 참 여러분들한테 이 옛날 얘기를 제가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나쁜 상인은요, 한 번 나쁜 짓 걸린 상인은요,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형태의 나쁜 짓으로 걸립니다. 상표권 위반으로 걸린 자는
다음번에 이런 뒷거래 의혹으로 또 걸리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요 내용은 자세히 한번 취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도 그 BFL을 잊지를 못해요. 제가 이 BFL이 그 당시에 버팔로가 좀 싼 옷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제법 그 관련된 옷이 있었거든요. 옷도 있고 뭐 건강용품도 있었는데 그 뒤로 다 찢어버렸잖아요. 이 더러운 새끼들이로. 아니, 진짜. 그거 법원 판결이 났었어요.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법원 판결을 기사를 썼는데 그걸 가지고 지워달라고. 아니 그러고 뭐 손해를 보고 있으면 자기들이 남의 상표를 도용해서 쓰다가 그게 들통이 나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 뭐 양말이 그 금지 품목이 아닌데 양말을 포함시켰다라고 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 수십억씩?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생억지를 쓰더라고요. 그런 생억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기본적인 양심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제가 또 이 얘기했다고 또 검찰이 또는 한동훈이 그 버팔로 꼬셔가지고 나 고소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하여튼 봅시다. 예. 자, 푸품님, 버팔로 고급 브랜드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예. 중저가예요. 많이 저가예요. 그때 더 많이 저가했어. 그때 뭐에 많이 나왔느냐 하면은요. 저 홈쇼핑, TV 홈쇼핑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좀 세 번째 주제에 들어가다가 지금 딴 얘기가 좀 샜네요. 자, 세 번째 얘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세 번째 준비한 소식은요. 대의원제 존폐, 사실 폐지입니다. 대의원제 폐지, 명락대전의 서막. 솔직히 말하자면 명락대전 본격화입니다. 이제부터 총성이 울렸다. 사실 처음에 제가 쓴 거는요. 명락대전 총성이 울렸다였어요. 제목을. 근데 조금 세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대의원제 폐지. 자, 오늘 김은경 그 혁신위원회가 결국에 한 건 하고 끝냈습니다. 걱정이 많았죠. 참 말도 많았잖아요. 탈도 많았잖아요. 그것도 괜히 엉뚱하게 김남국 의원을 물건으로 져가지고 또 한 번 시끄러벅적했었고요. 뭐 또 갑자기 저기 뭐야 그 불체포 특권 운운하는 바람에 또 한 번 난리가 났었죠. 정말 열받았었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지 않느냐.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많이 했죠, 저 역시. 근데 결국 마칠 때는 제 역할을 하고 끝낸 것 같습니다. 자,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혁신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아니 뭐 이렇게 오늘 정식으로 제시를 하고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허겁지겁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던데 아니에요. 원래는 지난주에 끝내려고 했어. 지난주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 신우인지 어쩐지 갑자기 푹 튀어나와가지고 이상한 뭐 폭로를 하는 바람에 시간이 오히려 뒤로 미뤄진 겁니다. 늦어진 거예요. 허겁지겁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미뤄진 겁니다. 활동 기간이 길어졌어요. 자, 활동 기간이 더 길어졌는데 허겁지겁 끝냈다는 식으로 이렇게 기사를 쓴다. 언론이 대놓고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까겠다는 거죠.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혁신안 자체를 부결시키겠다라는 식인 거죠. 벌써 여론전을 시작한 겁니다. 왜? 이낙연한테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대선 때 이낙연이 마지막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게 있죠. 뭐였어요? 결선 투표. 결선 투표는 뭐?
결선 투표를 하게끔, 그래서 뭐냐면 이낙연이 몇 %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자, 이 결선 투표로 갈 정도의 표를 어디서 얻는다? 대의원표, 맨 마지막 날 열리는 이 대의원 투표에서 모든 걸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이낙연이 대의원 투표에서는 압도적이었어. 시민들 투표, 당원들 투표할 때는 이재명이 압도적이었죠. 과반을 넘었었어. 근데 대의원 투표를 하니까 어떻게 됐다? 이낙연이 거의 또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더군다나 그 대의원표는 한 표 가치가 그때만 해도 40%였어. 40배였어. 1대 40이었어. 지금 1대 60이지만. 어떻게 됐다? 진짜 자칫했으면 결선 투표 갈 뻔했어요. 이낙연한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구조가 짜여진 게 지금의 대의원제입니다. 근데 이 대의원제는 기본적으로 일반 당원이나 국민들의 의사와는 동떨어져 있어요. 뭐 이낙연 쪽에서는 당원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야, 국민들한테 물어봐. 국민들 뜻이 뭐가 있었어요? 이낙연은 된다 안 된다? 국민들의 60%가 이낙연 안 된다 했어.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여론조사, 이낙연 여론조사. 국민들이 60%가 이낙연은 안 된다 했어. 자, 그런데 대의원들의 뜻이 뭐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LA. 자, 김은경 혁신안이 나오자마자 이낙연이 이런 말 합니다. 아우, 답답해요, 김은경 혁신위원회. 그러면서 총선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뭔 역할을 해? 넌 가만히 있어. 그냥 빠져.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의 활성화.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의 활성화가 대의원제야? 아니죠. 일반 당원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그 뜻이 얼마나 당 지도부까지 잘 전달되느냐. 대의원제는요, 당내 민주주의를 작살낸 제도죠. 그런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진행되는 상황이 답답하다. 안타깝다. 김은경 혁신위원회에 대놓고 디스한 겁니다. 이낙연이 지금 사실 요즘은 잘 나서지는 않았죠. 주둥이 닫고 있었어, 한동안. 근데 굳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이딴 말을 떠버렸다는 건 뭘 말한다? 김은경 혁신위에서 나온 것이 이낙연한테는 결정적으로, 치명적으로 불리했다라는 점 때문이겠지. 그렇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대선 때 대의원들한테 표를 얻어가지고 거의 도중 중도 탈락할 뻔했는데 기사회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선 투표를 간에 만에까지 갔잖아. 그래가지고 걔네들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둥 4.4.5입이라는 둥 그런 개소리 시전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의원제가 없어지면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이고 참 가짠다 가짜나. 자, 그러고 있는데 윤영찬이 또 나섭니다. 친명체제로는 혁신을 못한대. 즉 이재명이 있으면 혁신을 못한대. 이재명이 물러나는 게 혁신이래. 아이고 드디어 속내가 나왔죠. 아마 이낙연도 원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김은경 혁신안은 그게 없대. 없어? 진짜로 없어요?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있어요. 그런데 없대.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이재명이 물러나야 된대. 사실 이게 이놈들이 하고 싶은 얘기죠. 얘들이 원하는 게 이거였던 겁니다. 지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 윤영찬도 그렇고요. 이낙연도 그렇고요. 평생을 양지 바른 곳에서 배부르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그랬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서민이나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이 윤석열 정권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몰라요. 지들은 고통스럽지 않아. 우리가 고통스럽지. 지난 대선 끝났을 때 우리 한동안 TV도 보기 싫다, 뉴스 보기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심했잖아요. 그 와중에 이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윤석열하고 싸우기는 그냥 이재명 탓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최강욱 의원 내쫓으려고 별 개지랄 다 떨었지 않습니까? 자, 여하튼 이들은 괴롭지 않아요. 자신들이 권력을 얻지 못해서, 자신들이 권력을 하지 못해서 아쉽기는 하나 우리처럼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고 열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윤석열과 싸우지 않고 이재명하고 싸우고 싶은 거예요. 왜? 자신들은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도 지들이 야당 대표만 하고 있으면, 야당이라도 민주당의 권력만 갖고 있으면 지들은 먹고 살만하다는 거야. 국민들은 열받아 뒤지든 말든. 그러니까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윤영찬이 이 주둥아리에서 윤석열 물러나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전 못 들어봤어요. 양평고속도로 얘기 나온 적 있어요? 나 들어본 적 없어요. 후쿠시마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입만 열면 이재명이야. 물어뜯으면 이재명이야. 왜? 얘네들은 윤석열을 물어뜯을 필요가 없는 거지. 지들은 이재명만 물어뜯어서 이재명 자리만 빼앗으면 지들은 뭐 딱히 아쉬울 게 없는 거야.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런 새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들 엘리트라고 잘난 맛을 사는 놈들. 하여튼 아우씨. 요새 민주진보 진영에 엘리트 입네 하고 뭐 프로가 어떻네라는 놈인데 지랄하지 말라 그래. 네가 뭔 프로야 자식아. 프로는 프로를 알아본다? 아이고 놀고 있네. 그런 말 하는 놈이 이상한 놈입니다. 지가 뭘 새로운 걸 찾아내지는 못하고 꼭 남이 뭘 해놓으면 거기 들어가 뒤에 슬그머니 끼어 들어가가지고 숟가락에나 얹으려고 하는 그런 작자들이 취재는 하나도 못하고서는 아유 프로 운운하고 있네 아니야. 자, 여하튼 똑같은 자들이에요. 자, 이들이 기분 나빠하는 이재명 체제를 부인하지 않아서, 부정하지 않아서 기분 나빠 죽겠다는 이 김은경 혁신 안에는 그럼 도대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덕성과 당내 민주주의 운운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은경 혁신 안에는 과연 도덕성도 없고 당내 민주주의도 없느냐? 자,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공직윤리 위반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 3선 이상 공천 시 3선 이상자가 공천을 받을 때는 페널티를 준다. 뭐 50%든 어쨌든 뭐 좀 상당한 페널티를 주죠. 원래는 3선 이상,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 한 사람이면 다른 지역구를 가거나 그 지역구에 출마하지 마라 였는데, 자, 일단 그거에서 조금 완화가 돼서 페널티를 주는 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현역 의원들 중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국회의원들은 탈락시킨다. 탈락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 지금까지는 하위 20% 탈락이었는데 앞으로는 30%까지 탈락시키겠다. 그래서 정치 신인들이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과 경쟁을 정말 평등하게, 균등한 기회 보장을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당대표 선출 시 당원 70%, 여론조사 30%, 대의원제는 직선으로 한다. 대의원은 직선, 좋잖아. 대의원을 지금은 뭐예요? 지금, 당협위원장이 임명하잖아요. 그런 거 없애야죠. 그 다음에, 섀도우 캐비넷. 한마디로 말해서, 국회의원들을 장관직처럼 해가지고, 한마디로 1대1 대응이 되게끔, 그러니까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 같은 이렇게 내각제 국가에서는 그 일제히 같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권당에서 누구는 무슨 장관, 누구는 무슨 장관 이렇게 발표를 하면 야당에서 누구는 무슨 야당에서 누구 의원은 무슨 담당 국회의원, 누구는 무슨 담당 국회의원 이래가지고 마치 내각을 꾸리듯이 그 이렇게 담당 국회의원을 정해요. 이걸 보고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내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메인 여당이 구성하는 내각에 대응하는 야당의 섀도우 캐비넷을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좀 해보자라 이런 제도를 제안을 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공직윤리 위반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 자, 이거 도덕성 문제를 강조한 부분 아닌가요? 이낙연이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이라며. 여기 들어갔네. 공직윤리 위반자 공천 배제. 들어갔네. 왜? 왜 도덕성 회복이라는 내용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있잖아. 멀쩡히 있잖아. 그 다음에 당내 민주주의. 정치 신인의 균등한 기회 보장. 이게 당내 민주주의 아닌가요? 대의원제 직선, 대의원 직선. 이거 당내 민주주의 아닌가요? 당대표 선출 시 당원들의 의견을 많이 포함시키는 거. 이거 당내 민주주의 아닌가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정당은요,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돼요. 중간에서 의사가 전달되지 않도록 만든. 아니, 당협위원장이 누구를 확 찍어 내려가지고 대의원을 임명할 수 있게 만들면 이거는 상향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없애는 게 맞아요. 대의원제를 그대로 두려면요, 대의원을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 직접 뽑게 하는 게 맞죠. 자, 당내 민주주의고 도덕성이고 다 포함됐잖아. 근데 이게 왜 도덕성 회복이나 당내 민주주의라는 얘기가 없죠? 왜 없다는 거죠? 네. 이낙연이 당내 민주주의니 도덕성 회복이냐는 얘기는 다 개나발이고 개소리고, 지 욕심을, 그 시커먼 속내를 숨기는데 쓰이는 포장지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이재명을 내쫓고 싶은 거죠. 즉, 얘네들 윤영찬이든 이낙연이든 이들의 불만은 뭐다? 왜 이재명 체제가 계속되냐 이거야. 이재명 체제가 계속되면 안 돼, 지들은. 절대로 안 돼. 그런데 왜 자꾸 이재명 체제가 계속돼? 우리는 그럼 혁신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불만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얘들은 왜 이재명 체제가 계속되는 게 싫은데? 간단해요. 이제 곧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내년 4월 10일이에요. 아시죠? 그리고 후보 등록 기간이 3월 21일, 예비 후보 등록은 12월 12일, 기타 선거구 관련 업무가 마무리되는 것이 11월 10일. 따라서 일단 올해 12월이면 사실상 선거 체제에 들어가거든요. 자, 12월 달에 선거 체제에 들어가려면 공천은 10월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10월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낙연이고 윤영찬이고 이재명한테 엉겨붙지 못합니다. 아니, 10월이면 공천위원회가 만들어질 거예요. 공천 룰도 확정이 될 거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재명을 나가리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 안 나가네 이거지. 그리고요, 당장 다음 달 9월만 돼보세요. 누구고 간에 이제 이재명한테 엉겨붙을 수 있는가? 수박, 아무리 지가 그 풋수박, 그 썩은 수박이라고 해도요, 이재명한테 더 이상 엉겨붙지 못해요. 공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뭐 당대표가 아니라 뭐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을 받는다고 합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수박들, 이재명한테 엉겨붙었던 얘들 공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받아요. 왜? 특히 당원들의 의사가 집중되기 시작하면은 절대 못 받아요. 얘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당대표가 전략공천으로 내려 찍어주는 거야. 단수 공천해주거나 전략 공천해줘야 돼.
누가 해주나? 이재명이 해줄 것 같아? 안 해주지. 전부 다, 아니, 웬만하면 다 경선 붙일 거야, 아마. 경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윤영찬 경선에서 이길까? 자, 이상민, 유성을에서 이경을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길걸요? 자,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들로서는 8월 달에 이재명을 끌어내리지 못하면 9월부터는 기어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 엉겨 붙었던 것만큼 더 납작 붙어서 기어야 돼요. 그러고 싶을까? 아니, 그런다고 한들 뭐 효과가 있을까? 없죠? 그러니 얘들은 이재명한테 많이 엉겨 붙은 놈일수록 더 지금 급한 거야. 그래서 대의원제 폐지 나오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얘들이 검찰하고 한통속인 겁니다. 검찰이 바로 이 시점에 이재명을 붙잡아주면, 검찰청으로 불러주면 지들은 그걸 핑계로 해서 이재명을 끌어내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애시당초 얘들이 마지막 시한으로 잡았던 게 8월이죠. 6월 달에 이낙연 들어오면 7월 달에 쫙 빌드업 해가지고 8월 달에 이재명을 끌어내린다. 그 시기에 맞춰서 이재명을 검찰청으로 끌어와! 라고 했는데 하나씩 둘씩 어긋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얘들 바빴어. 근데 때마침 후쿠시마 터져, 잼버리 터져. 골치 아파. 어떻게? 야, 별 수 없어. 남아있는 화약 다 쏟아부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조민도 여기 그래서 입이 또 털어부은 거야. 그 와중에 우리 조국 장관은 속이 아니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속 상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1시 16분이 됐네요. 자, 포에니님 오셨습니다. 고민정 지역구에는 누가 나오는데 저렇게 돌변했죠? 글쎄요, 추미애 장관이 나으시려나? 원래 추미애 장관 자리잖아. 박영선 찌그러져 있어요. 그럴걸요? 자, 김선아님, 조국 장관님께 행한 거 절대 잊지 않기. 그렇습니다. 이현주님, 김혜경 여사님 법과 또 트집 잡고, 맞아요. 근데 이 김혜경 여사 건 같은 경우는요, 좀 배모 씨가 형이 나오든가 말든가 상관없어요. 이건 배모 씨가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괜히 그 사람이 유죄가 나왔다고 김혜경을 물고 늘어지는데 그 개소리예요. 잘 모르는 사람이 잘 모르고 하는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함지방님 오셨고요. 또 루시님 오셨고요. 시나브로님, 이채민님, 최신유부남님 오셨습니다. 자, 내년부터 정치평론가 박광온. 박광온이 이제 국회의원직 관둘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창고TV님. 검사 탄핵 서명 안 하는 100명의 수박들 처 부수자.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조향숙님 오셨고요. 백두산님도 오셨습니다. 아나키스트님 계시네요. 자, 저스티스님 오셨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